저는 이제 강화정신요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996년에 처음 정신요양시설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강화정신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하고 특히 직업재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요양시설은 이제 사회복지 기능보다 의료적 기능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이제 치료 대상으로 이제 접근하여서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소 절차를 적용을 받았고 2000년도에 정신장애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는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가 접목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요양시설이 만성 정신장애인 삶과 사회복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반한다는 개념으로 이용 거주인이 퇴원이나 시설이 축소 또는 폐쇄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까지 언급되어져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발표되면서 정신요양시설의 존재적 위기감이 더 실감하게 됐고 기능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신요양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거주 이용인의 변화 과정 그리고 특성 변화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이거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회복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신요양시설 미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이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인은 9,252명으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8.3%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네. 그래서 총 시설은 59개 시설이 있고 1984년도에 27개에서 시작됐다가 97년에는 72개 시설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59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 이용인은 8,827명. 이 부분은 이제 이 자료는 2020년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용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가족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1,963명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 작업지도원, 기타는 시설당 1명이지만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이용인 인원수에 따라서 수가 추가되고요. 직무는 의식주 해결에서 점차 치료와 재활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인권보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거주 이용인 질환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 및 망상장애가 8,067명으로 87%에 해당됩니다. 조현병 및 망상장애는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상, 환각, 붕괴형 사고, 무표정한 감정 표현이 없는 증상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정신요양시설 거주 이용인은 20대에 발병해서 30대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최후의 선택으로 40에서 50대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은 거주인 연령별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30대와
40대가 주로 많았었지만 점차 이 부분이 60대는 증가하고 30대와 40대는 급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2015년도에와 8년도에는 급격히 20, 30대가 낮아지는 경우는 지역사회 재활 중심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시설이 증가했고 기능이 확대돼서 이제 재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이 많은 현상이 반영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주인의 연고 및 입수 유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자와 무연고자로 주로 나눴을 때 연고자는 급격히 감소하고요. 연고자도 꾸준히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입수 유형을 보면 정신요양시설이 강제성이 있다, 비자발적인 입원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보호의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과 이제 시군구에 대한 입원이 자의 입원과 친족에 의한 입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자의 입원은 증가하고 보호의무자의 입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시군구에서 담당했던 정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8대에는 후견인으로 담당하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입소 기간별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2016년도에는 5년에서 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주로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 갑자기 2018년도에는 1년 미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문제점 개선 목적이 개선하기 위해서 입소형이 자위 입원과 동입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단지 입소 유형을 서류상으로 변화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급격히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은 이제 대상자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거주 이용인들이 가족 지지 체계가 소실 보호자가 사망을 하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약화되고 또 낮은 경제적 자립도가 있고 태어날 경우 뚜렷한 거주 공간이 상실돼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에 의존해야 되는 현실이 반영된 통계입니다. 자,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가족에게 거부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잠시만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기간 거주 생활 공간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984년도에만 이런 1차적 기능이었지만 96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 및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거주 생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인권보호,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 지역사회 교류와 참여,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한국정신의학협회는 최근에 정신건강 서비스의 동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및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기능 전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설장, 종사자, 담당 공무원, 거주 이용인, 가족이면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요양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입소, 퇴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미국에서의 돌봄의 연속성과 유사한 연속적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 시설 기능 전환을 할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주어질 것인가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쉼터 주거 지원 서비스와 전환 주거 지원 서비스는 3개월, 6개월처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완화 주거 지원 서비스와 집중 주거 지원 서비스는 이제 완화 주거는 주거와 연결해서 상담, 재활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중 주거는 만성 정신 질환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대상자를 이용 기간 제한 없이 주거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포하고 1년 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5년 이내에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이렇게 서비스가 전환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비스 내용에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신요양시설 서비스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목록이 되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서비스는 이제 치료 관점에서 정신사회 재활 관점 그리고 회복 관점으로 흐름이 따라 변화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신요양시설 개선 방안 연구가 2003년도에는 물리적 환경과 운영 프로그램 중심으로 들어갔지만 2014년도에는 요양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평가 지표는 서비스 표준으로 전 연구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서 정신요양시설 서비스는 총 7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서비스, 여가활동 서비스, 사회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접근 서비스, 직업재활, 개별 권익 지원,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는 2005년도에 작업지도원이 시설당 1명씩 배정될 정도로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내 직업재활은 일반적으로 단순 작업, 원내 작업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2011년도까지 59개 시설 모두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원내 직업재활은 시설에서 거주를 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에 출퇴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6개 시설이었고 꾸준히 계속 이어지면서 2019년까지 37개 시설에서 원예 작업을 시행 정도로 사회복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만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환경 및 운영 실태 인식 조사 결과 한국정신요양협회에서 2021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접근성은 71% 긍정적이었고 거주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시설 인력의 전문성, 그다음에 거주 이용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2014년 거주 이용인의 만족도 및 인식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이용 서비스, 우선은 지역사회 접근을 많이 외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서비스, 가족 관련 서비스가 있었지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서비스는 직업재활, 여행, 자율외출, 재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이 정신사회 재활 접근적인 종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거주 이용인의 회복. 회복은 지금 회복적 관점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서비스는. 그럼 회복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질환을 수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욕구를 발달시키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과정이라고 보여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구성 요인은 총 7가지 단계이고요. 증상에 대한 관리나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공경 극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이용 만족과 거주 이용인의 회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에서 직업재활이나 여가활동, 개별 권익 지원 서비스는 회복에 적합한 서비스며 이것을 이용한 거주 이용인이 회복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상생활, 사회재활, 지역사회 접근, 가족 지원 서비스는 만족도가 낮았고 이것은 거주인의 역할과 참여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용인의 이용 만족을 향상하기 위한 질적 향상 방안이 거주 이용인의 회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정신요양시설 미래를 위한 방안을 총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거주 환경으로 인식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과 2017년도 개정 과정에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가족 지지 체계 변화, 낮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새로운 거주 공간의 부재로 스스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 강요에 의한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하는 의료적 접근 측면보다는 거주 이용인이 스스로 장기간 동안 거주 생활하는 환경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주택의 특성을 적용한 거주 지원 시설로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지원주택은 일상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권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의 주거지원 서비스는 위기 정신건강 서비스부터 요리 강습,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위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요양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보다는 요양보호 중심의 서비스가 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거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성격의 지원 서비스의 명시로 차별성과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에서 보다시피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정신요양시설 서비스는 의료적 치료 모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신사회 재활 접근과 회복 간접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변화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는 치료와 요양 중심 서비스 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지시에 의존하는 내용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성격의 지원 서비스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 특히 부응하는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이제 기존 정신요양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주거지원 시설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이용인의 회복 지향적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는 서비스는 직업재활, 여가활동, 개별 권익입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은 완전한 독립체로 활동할 수 있으며 회복되었다고 인식되어지는 지표이고 여가활동 서비스는 이제 자체 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의 부족과 부적합은 회복의 방해 요인으로서 충분한 제공을 하여야 이제 거주 이용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의 마지막 한계점은 이제 정신요양시설의 규모는 참 다양합니다. 거주 이용인이 70명에서 250명 사이에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많고요. 완전 개방형 정신요양시설과 원예 직업 활성화 시설을 하는 것처럼 중점 서비스 방향이 틀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한계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 지원 시설의 기능으로 얘기하는 치료 지원이나 상담, 직업 연계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생활관리, 사회 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는 정신재활 시설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발표자가 절약하신 부분을 잠깐 1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정신요양시설이었던 사랑밭 재활원이 정신재활시설로 전환하여서 성공한 사례로 많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